자, 첫 코너 뉴스픽 문을 열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직무에 복귀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여당 내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인사들도 있는데요. 대통령의 사과 내용 그리고 탄핵론에 대한 여야의 기류는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좀 전혜연 평론가가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24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 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버리면 네. 첫 번째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이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좀 강조된 내용을 보면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법원에서도 이번에는 그 개인정보 수집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도 범죄 정보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관계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도 강조했던 바이기는 하나 사실상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죠.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검찰개혁, 수사권 개혁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대통령은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에서는 목소리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요인이라던가 지금 어떤 탄핵 소추권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론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허영 대변인의 경우에는 탄핵은 헌재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 명분을 쌓아야 된다라고 적었고 제도개혁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도 검찰개혁은 중요하고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지만 더 많은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만약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말하는 거죠. 국민의 분노,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대통령의 사과와 탄핵론 두 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윤 총장 직무 복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신속하게 네. 사과의 메시지를 낸 것은 저는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쯤에서 일단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여당 내에 이런 강경파들에 대해서 좀 자제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의미도 있을 텐데 네. 이런 탄핵론을 들고 나오는 이런 분위기들은 오히려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일부의 부분에서는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나 법원이나 언론이나 재계가 다 결탁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갖고 정말 우리 정의로운 문재인 정권을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다라는 약간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분노로 표출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나오는 탄핵 이야기는 맞지도 않고 민심 위반에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게 단순히 뭐 엄포인지 밀어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결이 되더라도 헌재까지 가서는 기각될 확률이 크다. 네. 이런 생각이 보여지는데 검찰개혁 우리가 참 1년 내내 검찰개혁 얘기했는데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니 1년 내내 정부가 윤석열과 싸웠던 것 같다. 예. 2021년도에는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구호만 난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소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제도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에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원이 사찰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부적절하다. 작성돼서는 안 된다라고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유가 지금 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을 둘러싸고 자꾸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굉장한 인권 침해 소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라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고 관행처럼 되어왔던 이런 부분은 근절해야만 된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덧붙이고 싶고요. 네. 대통령이 지적을 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절제된 부분이 필요하고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탄핵론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주장을 했거나 또 뭐 굉장히 지지했던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도 있고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네. 방법론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역시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영 대변인이 지금 제도적 개혁이라든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든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그런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갈등을 좀 줄이고 본래 주장을 해왔던 검찰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저도 좀 그렇게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 여러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개각이 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발표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개각이라든가 청와대 개편을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다만 이 개각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정책적인 능력이 부족한 인물을 또 내세워서 또 한 번 국회에서 그렇죠. 거나 여론의 지탄을 받은 일은 굉장히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보고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여권이 이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 검증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부에서 정말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각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려는 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여러 가지 이런 감수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법원의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던 부분들 이거를 불법 사찰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게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부당한 관행이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탄핵론 이런 뭐 윤석열 총장 탄핵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뭐냐 하면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수긍하는 국민은 많은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게 과연 윤석열 징계와 동일시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등에 업고 해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심을 잃는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백신과 민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 정말 위기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요. 소상공인의 70%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절체절명한 순간에 여야와 청와대가 정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좀 방역이나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가 돌아야 정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사 보다가
그 새아이가 있는데 그 대구 처음에 코로나 확산됐을 때 대구로 자원봉사를 떠났던 간호사 그 김성덕 간호사님 기사를 봤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이거의 반의 반만 닮았어도 이렇게 전국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나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박사님 말씀에 좀 일부분 동의를 하지만 사실 검찰개혁이라든가 권력기관 개혁이 당장 국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주거나 우리의 민생 문제를 확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안 중요하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칼럼을 봤는데 그렇다면은 독재 정권 하에서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청년들과 많은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뭐 해결되는 게 우선이지 일단은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지라고 말해서는 안 됐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존이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방향성이 옳은 것과 방법성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충돌은 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도 옳은 정당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여러 문제와 더불어서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양하게 추진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균형감 있게 추진하고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그럼 과연 또 어떻게 방향이 잡혀갈지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도 저희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앞서 백신과 민생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너무나 바쁜 직종도 있고 택배와 마트 노동자 그리고 음식 배달원들은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또 아무래도 많이 배달을 시키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 어려운데요. 개선된다는 지금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내용을 좀 오늘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택배 기사와 마트 노동자들이 사실은 무거운 물건을 늘 옮기고 있거든요. 근데 좀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전에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방안이 내년부터 지금 확대 추진된다고 합니다. 상자에 구멍을 좀 뚫어달라는 이 노동자들의 요구가 꾸준했었는데 결국은 반가운 소식으로 좀 들려오고 있어서 이 내용부터 해서 두 가지를 연달아 저희가 좀 살펴보죠. 네, 사실 뭐 상자에 손잡이 구멍만 뚫어도 마트 노동자나 택배 노동자분들은 숨통이 트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 지난 그 2019년 10월이니까 1년도 전이죠. 그때 벌써 그 대형 마트에서 근무하는 그 산업 노동조합에서 어떤 기자회견을 했냐면 지금 마트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너무 많이 앓고 있으니 무거운 상자에는 손잡이를 좀 설치해 주시고 포장 단위도 좀 소규모로 바꿔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당시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상자에 손잡이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정감사에도 나와서 지난해 10월에 약속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대형마트 3사가 자체 제작한 PB 상품 보니까 손잡이가 설치된 상자가 9%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20.6%까지 늘리자. 연말까지는 82.9%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나 택배사도 손잡이 설치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자 손잡이 가이드를 배포해서 이 착한 손잡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자꾸 장려하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좀 즐거운 소식인데 우리 우체국 이번에 한번 가보시면 우체국에 그 소포 상자가 있죠. 뭐 1호, 2호, 3호, 4호 있는데 거기에 5호 소포 상자 보면 커요. 거기에 한 7kg 이상의 이제 고중량 소포에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11월 23일부터는 이게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새 비대면 경제활동 때문에 택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구멍을 뚫으면 허리에 가는 그 비중을 힘의 비중을 다리까지 같이 힘을 써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게. 구멍 네. 하나가 이렇게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구멍 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니까요. 살펴봤더니 일단은 비용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 우체국 택배 상자에 그 구멍 하나 내는데 얼마가 드느냐? 220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 펀치하는 거 아닌가요? 펀치? 그냥 구멍 뚫으면 될 것 네. 같은데 이게 왜 220원 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멍 손잡이를 만들면은 이렇게 내구성이 떨어져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원지 배합 자체를 강화해서 내구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조사들이 이걸 또 못하고 좀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구멍을 내게 되면 그 구멍 안으로 뭔가 이물질이나 뭐 해충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안에 것이 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건들을 쌓아놔야 되는데 구멍을 내면은 쌓기도 많이 힘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대형마트 사업주나 제조사가 서로 미루는 그 순간에 사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 나가야 된다. 이런 그렇죠. 여론이 많은 것이죠. 네. 자, 어떻게들 보시는지 의견을 조금 한마디씩 듣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 얘기 많이 할 때 석회성 검염 이거 진짜 어깨 통증하면 알아보신 분들은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렇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거예요. 예. 누웠을 때 어깨만 부딪혀도 잠에서 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전에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별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그렇죠. 이제 상당수의 마트 노동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런 대안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뭐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가심비, 가격 대비 만족도가 크다도 뭐 유행인데 요즘은 네.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맞습니다.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꾸 영리를 추구하겠지만 소비자들이 이렇게 착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제품을 조금 더 선호해 준다면 기업도 바뀌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당연하죠. 없으니까요. 정부 정책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만약에 무거운 상자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택배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그냥 배달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사실 소비자들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체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차츰차츰 넓혀 나가서 정부에 납품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포장지라도 손잡이를 만드는 식으로 네. 자꾸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있다면 좀 옮기시는데 그 안에서 또 옮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지금 관련해서 또 하나의 뉴스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달 음식도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배달원들이 더 바빠졌습니다. 빨리 배달을 하려다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원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한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마련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도 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희가 또 주의할 내용은 없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배달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배달 중개 전문 업체, 우리 왜 앱을 통해서 네.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업체가 한 곳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치킨집이라든가 대형 식당에서 배달원을 직접 고용을 해서 하는 그렇죠. 방식이 있겠죠. 네. 두 가지 다 문제가 뭐냐면 배달 음식이 좀 따뜻한 음식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 시간을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앱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까지 도입해서 AI가 계산해 보니까 15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15분 내에 해야 된다라는 문화가 자꾸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산을 돌고 가야 15분에 갈 수 있다. 완전 직진으로 그렇죠. 계산이 된 거군요. 그리고 사실 교통 상황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신호도 걸리고요. 신호도 있고 뭐 예. 앞에 갑자기 사고 차량이 있으면 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종의 안내를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는데 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준수 상황이 있고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법적 준수사항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보면 네. 배달 중개 사업자의 경우에는 배달 앱을 등록 시 이 사람이 이륜차 면허를 갖고 있느냐, 안전모를 갖고 있느냐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고 네. 안전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지나친 신속 배달 요구는 할 수가 없다. 금지시켰습니다.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산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보험 처리 문제.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배달원과 산재보상보험료 분담을 같이 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륜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오토바이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탑승을 제한시켜야 되고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를 해야 됩니다. 권고 사항도 나왔는데 일정 시간 일하면 휴식을 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라던가 네. 또는 비대면 안전배달이 요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항을 추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아예 기준이 없었던 것보다는 낫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또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제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잘 권고사항으로 잘 지켜줄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은? 우리가 피자 30분 배달제 해서 피자가 거의 날라오는 수준으로 우리가 먹은 적이 있는데 이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2011년에 폐지됐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배달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피자 30분보다 더 빨리 날라오는 배달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봤더니 시스템을 참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테면은 이 라이더들에게 약속 시간 내에 도착한 이 비율을 평가 항목에다 넣습니다. 그럼 빨리 갈 수밖에 없겠죠. 예. 아까 그 AI 사용해가지고 AI 내비게이션에는 12분 나오는데 실제로 가려면 산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대로 가려면 날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호도 위반할 수 있는 무시하고. 거고 많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라이더들이 다치면은 그럼 이 산재가 되느냐.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배달할 때 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은 라이더에게 있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비대면 시점에 쿠팡 아니나 이런 큰 어떤 비대면 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걷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무리한 거리라서 라이더가 이제 그 배달 거부를 누르면 또 어떻게 되냐 평점이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정지, 더 이상 배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더 유니온에서 어떤 말을 하냐. 이 아까 말한 그 AI 알고리즘을 취업 규칙처럼 좀 생각해가지고 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걸 막아야 되니 좀 공개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업체에서는 이거 공개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고용노동부가 좀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 예. 지금 고용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50인 미만 배달 종사자의 사업자 중에서 휴게 시설을 마련하는 그런 곳에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네. 이거 돈 3천만 원 받아가지고 휴게 시설 만든다 한들 이런 시스템화에서 라이더들이 가서 쉴 수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약서를 만든다든지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재가 많아지는 부상자가 많아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불이익한 뭔가를 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제대로 하든지 네. 이런 라이더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보상과 처벌을 같이 하는 어떤 수단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 항목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업계 전체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쪽 업체에서 시작을 하면 다른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문화가 생기거든요. 안 좋은 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업체 자체 내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것만 하지 말자라고 하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옛날 취재 기자실할 때 새벽에 지각을 할까 봐 이 배달 차량을 한번 타봤습니다. 한 번은 오토바이고 한 번은 녹잡 배달이었는데요. 사실 너무 감사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게 사람의 몸이 중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를 배려해서 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여쭤보니까 시간이 곧 돈이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배달해야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화물 차량들도 그렇고 배달원들도 그렇고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것은 제재를 하고 업계 내에서도 이 자정 노력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경쟁에 의해서 이게 또 편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배달 앱 업체들부터 좀 나서서 자정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 치타 배달 있죠. 치타 예. 배달. 그 광고 문구 좀 뺐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치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리자. 비 오는 날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소비자들도 좀 천천히 와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안전하게 와주세요. 예, 안전하게 소비자들이 늦게 가면 컴플레인 하니까 네. 소비자들이 그걸 안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 소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